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대전략 피터 자이안 1월 9일자 뉴스레터입니다. 유럽이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구매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에너지 수출을 우선시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저는 유럽보다는 동남아시아를 말한다. 유럽 대신에 동남아에 미국의 석유를 수출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 세계가 탈세계화됨에 따라 신중하게 동맹국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이 모든 것에 대해 투입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은 선제적으로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민간주도로 이미 구입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수입량이 많다고 그렇게 보도된 바가 있는 게 기억이 납니다. 동맹국들의 좌파 및 워크 정권을 척결하는 트럼프의 미국이라고 국제정치학 박사 이충근 TV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 무너뜨리는 미국, 첫째 캐나다, 그 배경에는 모두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마약을 예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주적, 러시아는 두 번째 주적, 51번째 주 제안은 캐나다의 국격을 망신준 발언, 트리더는 완전한 좌파이고 세금이 캐나다가 너무 많다. 사회주의 국가가 된 캐나다다. 트리더 총리가 사임 발표를 했죠. 상징적으로 그 차에서 튕겨 나가는 그 표현을 하고 있네요. 2025년 1월 7일 캐나다의 다음번 총리 피에르 폴리에브르는 대단히 보수적이며 친트럼프적인 인물이다. 그는 하마스는 세디스트, 테러리스트, 살인광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괴멸시켜야 한다고 말한다라고 차기 캐나다 총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볼나라는 영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네요. 런던에 지금 37%밖에 백인이 안 살고 버밍엄에는 43% 백인, 그리고 맨체스터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난 본거지죠. 49%. 맨체스터에 좀 많지만 런던 영국의 수도가 백인이 37%밖에 안 산다면은 장인의 앵글로색슨, 나머지 63%는 다 이슬람 계통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유럽의 강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처벌이 미흡한 것들이 왜 그러냐? 이 이슬람 쪽의 그 성소 쪽은 알라신이 남자들이 사용하라고 창조하신 동물이다. 여자는 이렇게 비하하고 있고 여자들은 소, 양, 말 혹은 당나귀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교리로서 얘기를 하니 히잡 같은 것도 쓰고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을 영국이 되고 있다. 그래서 3명의 광대들 트리드도 갔다. 바이든도 갔다. 마크롱은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독일에서도 그 좌파 정권 대신에 AFD라고 보수 정당이 득세할 것 같다 하는 그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내정 간섭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좋다. 미국 제국주의가 맞다. 제국주의라고 불려도 미국은 그런 거다. 세계 패권 국가가
그것을 안 놓으려니 당연히 제국주의라고 공격을 당해도 그거는 객관적으로 제국주의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통적인 동맹국 같이 갈 수 없다면 정권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는 마무리가 좀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로 봐서는 또 이탈리아의 극우 성향의 멜로니아라고 돼 있죠. 총리.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고든창이 여기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좌파들의 광란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한다. 1월 8일 날 그렇게 트윗을 했답니다. 무려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 정치계 유튜브가 신문, TV를 능가하면서 보수 세력 초결집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레거시 미디어라고 돼 있는데 박근혜 실각 때부터 마녀사냥 보도를 했다. 그래서 언론 탓. 레거시 미디어와 좌파 성동가들이 힘을 합친 마녀 사냥식 보도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을 보더라도 허건날 매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1순위예요. 어떻게 체포할 거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팩트 체크도 없이 단독이나 속보라는 제목을 달고 허위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가 여론을 견인하는 시대로 돌아선 거 아니냐. 안 본다 이게요. 기존 레거시 언론을.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대신 좀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를 대신에 한국의 탄핵 국면을 시도하는 거며 큰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약간 또 비판적인 돈벌이 하려고 사실은 보수를 들고 나온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 김경철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현대 비즈니스에 기고를 한 거죠. 국내에서는 못하고 조금 약간 비겁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네요. 윤석열 실각으로 한국과의 거리를 좁히기 시작한 중국. 새해 벽두부터 한국 체류 중국인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 곤도 다이스케가 JB프레스에서 이게 저는 전북의 약장과 혼동이 됐는데 아마 재팬 비즈니스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냉랭했던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과의 관계가 이렇게 됐고 반일 괴물이라 할 이재명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올해가 6월이 한국 국교 수립 60전인데 어떻게 될 거냐. 그 전까지는 한국의 사태가 뭔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죠.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서로 네가 먼저 우리나라에 오라고 얘기하니까 두 정상 모두 자신부터 상대국에는 방문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을 하네요. 상대적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는 모두 12차례나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2년 반 사이에 대단한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대사 윤 대통령 무시하고 이렇게 한 또 일이 있다. 2022년에 그 중국 대사인 싱하이밍이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하는 쪽에 배팅하는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는데 이때 윤 대통령이 직접 싱 대사에게 분노의 목소리를 냈을 정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장 베이징을 방문하고 싶다는 친중파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고
그래서 차관 12월 3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중국 대사가 새로 김포공항에 내렸답니다. 대병 대사라고 57세네요. 근데 의욕만 강한 신임 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중국 몰래 유행하는 한국 시위 체험 투어의 경계감 자기네들이 시킨 게 아니었다는 식 같네요.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국 시위에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시위 체험 투어다? 하하, 요렇게 또 해석이 나오네요. 중국 국내에서 데모를 하면 일생을 망치는 하매가 된다고 그랬는데 하매는 일본 말인데 번역할 말이 AI가 신통한 게 없는 말이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중국 외교에 있어서 한국의 정권 교체는 분명히 유행이고 그 중국인들은 한국 여행 가서 시위에 참여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하며 이들은 향후 중국 내에서 시위하는 예비군으로 비칠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견제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한국의 정권 교체는 분명히 요행이라고 그러고 지난해 가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탄생이 요행이었던 것처럼 중국의 입장에서 그렇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나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좀 다행이라는 견해가 있죠. 일본 언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과를 본 다음에 차기 정권을 논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탄핵이 무산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예단해서 윤 대통령이 완전한 실각을 해서 조기 대선이 일어날 거가 아니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무관심 MG 밤샘 노숙 탄핵무효 외쳐 누가 내란 저지르는지 모르겠다. 정혜영 뉴데일리 1월 9일에 1월 9일 10시 30분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2030 남성들 태극기 흔들며 탄핵 반대. 계엄은 반국가 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규모 목적. 야 특공대 투입 주장 충격 누가 내란범인가. 윤 지지율 상승엔 MZ세대가 마중물 역할을 했다. 스탑 투 스틸이라고 성렬이 형과 함께 뭐 이런 깃발을 대고 시위를 하는 2030 MZ세대를 이제 소개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네요. 어떤 여성 젊은 여성도 이 불법 영장 원천무효 뭐 이런 것을 들고 있고 이재명 구속이라고 또 간판을 세워놓고 시위하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 이렇게 시위하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흔들려는 시도에 흔들리지 않는 헌법재판소. 김다솔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1월 9일 18시 11분 41초에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으로 하겠다. 법정 밖의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때는 여론재판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여론재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인민재판이라고도 불러도 뭐 마땅할 것입니다. 윤 씨의 법률팀, 변호인 팀은 반란 혐의가 제거된다면 탄핵 발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수사를 하는 이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답변은 수사를 하기 위한 자료들은 경찰청, 국방부,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런 자료를 구한 곳은 그렇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폴리스 라인이 좀 거꾸로 이렇게 붙어 있군요. 여기가 헌법재판소 건물인 모양입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다시 사고 싶어 합니다. 그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다 패디슨 CNN에서 1월 8일 수요일 오전 4시 59분이네요. 그린란드에 중국과 맞먹는 히토류 금속이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다. 이렇게 돼 있고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를 얘기하고 있고 현재 5만 6천 명 정도의 그 인구가 살고 있고 덴마크의 자치령이다. 수도 누크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보다 뉴욕에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트루먼 행정부는 덴마크의 이 섬을 위해 1억 달러를 제안했는데 성사가 안 됐고 대신 픽투픽 우주기지라는 공군기지를 확보했다. 1951년 방위조약에 따라서 지금 그 얼음들이 조금 녹고 있는 그린란드의 사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북극의 얼음들이 좀 많이 녹으면서 그 그린란드가 오세아니아가 제일 큰 섬이지만 그건 대륙으로 정리를 한 거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인데 북극 지역에 있어서 8알 이상이 이 빙하로 덮여 있다는 데니까요. 활용도가 그동안엔 없었지만은 아무래도 활용도가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백악관 똘마니들하고 같이 간 그런 거죠. 그 트럼프 개인 비행기로 그린란드에 갔네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뉴스의 사진들을 좀 게재해 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안팎에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주택이 파괴되면서 수천 명이 대피합니다. 제이미 딩, 크리스토퍼 웨버, 줄리 왓슨, AP 1월 8일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관들은 수요일 새벽 화재가 진압되지 않은 채 타면서 로스앤 전역을 휩쓸고 있는 그 화재 산림도 파괴하고 도로를 막고 자원을 압박하는 바람에 휩싸인 산불과 싸웠다. 이렇게 이제 요런 표현만 가져왔고요. 사진들 야후 뉴스 사진, 스태프, 케이트 머피, 로스앤젤레스 산불, 도시 전역에 여러 번의 화염이 치솟아 파괴의 길, 이런 사진들 또 봤습니다. 뭐 이렇게 그 산불을 화재 진압을 하려고 그러지만 결국은 다 타버렸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참 화재라는 게 어마어마하군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그 좌파 이런 저기 환경보호주의자들 자연 경관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만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날씨가 건조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환경보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국유림 이렇다 하더라도 간벌 같은 걸 해서 좀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낙엽도 채취해오고 산에 가서 먹을 거 이것저것 다 잡고 산불도 우리도 났는데 올해는 산불 났다는 얘기가 안 나와서 좀 다행입니다. 이 위성에서 본 게 이 정도까지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여기는 산디에고라고 돼 있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2024년 5월 달에 이게 어떤 종교 시절인 것 같은데요. 다 불타버렸습니다. 의견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나요? 고리 스웨이크 디스패치에서 수요일 오후 4시 45분 약속을 한 곳과 하지 않는 곳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그 원인을 신중하게 발전시키려 했다. 미국이 91년 소련의
그 무너지면서 자유사회에 이런 식으로 했고, 하나 표현은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발명했다. 나토에 가입시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하니까 뿔난 것도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의 힘 없이는 우리의 지역 동맹국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발명했는데, 국제 질서의 부식을 방지하려면 약속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된다.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우려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미국이 제대로 안 한다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은 안전하지만 빈곤하고 적대 세력이 둘러싸인 중세 도시처럼 서 있게 될 것이다. 결국은 메가라고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세계 패권을 강화시킨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네요. 이것의 제목을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나요? 이렇게 이제 풀어가고 있네요. 이제 새로운 전쟁은 재래전식인 전쟁은 국지전에서 일어나고, 세계적인 지금 전쟁은 미중 대립이 사실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AI 관련해가지고 전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서 부의 유출 본격화, 2025년 일본 경제를 덮칠 현실적인 리스크란 제목으로 기타니 교이치 경제평론가가 뉴스위크 일본판에서 기고를 했습니다. 정례의 가치관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할 조짐이 있다. 이런 것을 요즘 불확실성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대규모 감세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의 그 재정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방위비는 5조 엔에서 10조 엔으로 2배로 늘어나게 됐고, 미국의 관세를 실시하게 되면 일본 기업들은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미국의 현지 생산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하게 미국의 공장들을 만들어서 관세를 피하려고 이미 많이들 가 있지만 일본도 많이 가 있죠. 미국의 부의 유출이 본격화된다. 미국이 AI 기술도 가지고 있고 미국의 경제는 향후도 성장할 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이 글로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Why didn't China conquer Korea? 중국은 왜 한국을 지배하지 못했느냐, 먹질 못했느냐, 이런 얘기겠죠. 사이드 퀘스트라고 그 애니메이티드 히스토리라고 이제 만화화한 그런 거를 방송하는 건데,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만은 구독자가 이제 60만 명으로 상당히 많네요. 한국에 대한 최초의 중국 침략은 한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모든 공격자의 최악의 악몽이다. 병목 지점을 만들고 병목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는 만화 속에 척크라고 돼 있습니다. 그 척크라는 게 입구 통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들어오는 길목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죠. 2,000개가 넘는 한국의 요새와 성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네트워크의 기반. 이게 삼국시대 때도 각 백제, 신라, 고구려 산성이 상당히 많죠. 또 평지에는 성, 이런 것도 대부분 돼 있고,
한무제의 군대는 장기 포위 공격에 빠르게 갇혔고 한국으로 더 이상 진군할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는 매국 공격과 보급선 습격을 직면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무제가 양쪽의 군대를 보낼 수는 없었을 거다 이게요. 뭐냐? 흉노가 침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흉노 전쟁에서 죽을 뻔해서 결국은 져가지고 여자를 바치면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 흉노를 보면은 그 아주 그 백세 전세미인이 그 시집을 가가지고 그거로 무마를 했는데 왕족을 보낸 데다가 거짓말 시키긴 했지만은 궁녀를 보냈는데 궁녀가 그렇게 이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피가 그 흉노에 그 섞이게 되는데 나중에 흉노도 북흉노, 남흉노로 해서 남흉노가 나중에 그 한나라의 그이 뭐라 그러나요? 그 왕족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 그 흉노가 이 고구려하고 무관하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흉노의 중국 애들은 그때그때 이렇게 다르게 부르니까, 아마 그 고구려를 흉노 쪽에서는 동쪽으로 간 형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수나라를 찬탈한 당나라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즉 나머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이 신라와 동맹을 맺었다. 고구려 백제 멸망 후 신라는 다시 당나라를 공격했고 결국에는 중국의 군대를 굶겨 죽였다. 몽골의 한반도 침략은 시간이 꽤 걸렸다. 거의 30년에 걸쳐 총 8번의 별도 침략이 있었고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서 저항을 했는데 결국은 힘들어지니까 화친을 하고 고려 왕자가 인질로 가는 거로 하고 또 많이 공료도 바치고 했지만 이제 조공국으로 해결이 됐죠. 고려를 이은 조선은 처음부터 새로운 명과 몽골이 이제 스스로들 돌아가고 그 돌아간 이유가 그 티베트 종교 때문에 이 전투 그 전사들이 전부 다 이 수도승이 돼가지고 어, 그 사나운 그 늑대 같은 기질이 없어진 몽골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명이 생기는데 명이 생길 쯤에서 고려도 망하고 조선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명과는 조공관계를 맺고 사대주의가 되죠. 유교를 기초로 하게 되니까 우리의 그 중국의 사대주의는 2조 500년 역사라고 봐도 그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는 일본의 두 차례 침략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일본이 그 통일이 되면서 그 힘을 갖다가 한반도로 쳐들어오는데 명나라 이 지원군이 왔었던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한국을 정복한 것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었고 그것도 전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루어졌다. 하지만 전쟁을 치렀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쓰면서 외국의 외채까지 빌려가면서 결국은 이 전쟁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결과에 이 획득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 빠져. 러시아도 힘도 못 쓰고 청나라도 힘을 못 쓰니 자연스럽게 그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어요. 이 역사를 보면은 중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중국 국공내전에 공산당이 승리했고 신장, 티베트, 만주, 팔로군 쪽이었습니다. 만주는 점령했으며 공산화된 북한과 더불어 남한을 침공했다.
미국의 참전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휴전은 중공과 미국의 휴전 성격이며 따라서 중국이 한국의 주적이며 북한은 2차 주적이 된다. 따라서 친중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분류되어야 한다. 제가 반중을 하는 이유는 이 6.25 전쟁을 다들 지금 친중 세력들이 있고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가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중국이 참전을 안 했다 그러면은 그때 신의주까지 몰고 올라갔으니까 그때 통일이 됐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는 건데 결국은 우리 북한하고의 이 분단은 결국 중국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카톡 전 미 대통령 국장 엄수, 미 전 현직 대통령 총직결, 김효선 기자 조선비지에서 1월 10일 07시 19분에 보도했습니다. 9일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국장, 전 현 대통령 5명 모두 한자리, 분열된 미 정치에서 이례적 모습, 한때 정적이었던 포드 아들이 추도사 낭독,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5명이 총 직결했다. 지난 2006년 12월 포드가 93세로 사망했을 때 카터 전 대통령은 그의 장례식장에서 그를 기리는 추도사를 읽은 바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제이슨 카터는 그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었을 때도 자신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었던 용기와 힘이 있었다. 어쨌든 카터 대통령의 미국에서 역할을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젊었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군 철수와 박정희 대통령하고의 안 좋은 관계, 그게 다 나중에 핵 개발 때문에 이루어지고 박 대통령도 결국은 핵 개발 때문에 에, 당했다. 그런 거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어, 죽었다고 사망했다고 해서 그렇게 아쉬워하고 애도를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